반갑습니다. 저는 정치문화 플랫폼 하우스의 이사장 오신환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우리 이곳 하우스가요, 불과 4일 전 26일 날 오픈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식적인 첫 번째 행사를 갖게 됐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장집 교수님 모시고 우리 한국 민주주의의 현 주소와 또 표류하고 있는 정당 정치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좋은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교수님 정말 바쁜 일정인데요. 정말 열일마다 하시고 이렇게 귀하게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조합원님들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SNS 상에서 홍보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 그리고 또 여기 정치를 하시는 분들 또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특히 제가 특정 정치인을 호명하지 않겠지만 민주당의 보좌진들도 신청을 하셔서 이곳 자리하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곳 하우스는 여야 진영을 넘어서 서로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고 소통하는 그런 공간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아직 안 오셨는데 이따 오시면 잠깐 소개해드리고 먼저 이 자리에는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또 그려나가고 계시는 우리 유승민 전 대표님 오셨는데요. 잠깐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특강의 자리가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우리 사회에 정말 존경받는 원로 정치학자를 모시고 자기가 남 탓하고 싶어 했던 것을 우리 교수님의 입을 통해서 또 바라는 희망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를 저는 기대해 봅니다. 우리 오늘 정당 민주주의와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면서 정말 의미 있고 소중한 말씀을 해주시라고 생각하고요. 그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표류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같이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 하우스는 말씀드렸다시피 하우스 책방과 또 하우스 카페 그리고 오늘과 같은 특강으로 이루어지는 여의도 클래스라고 하는 기획 특강 프로그램들 아카데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며칠뿐이 안 된 새내기의 첫걸음 이런 플랫폼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여의도에서 여야가 서로 싸우고 서로의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에서 좀 더 소통하고 또 그 정답을 정해놓고 본인들의 주장이 아닌 서로 질문하고 그 질문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문화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정도로 인사를 드리고 아직 안 오시나요? 오늘 사실은 저희 조합원이기도 한데 정의화 전 국회의장님께서 꼭 최장집 교수님 강의를 듣고 싶다고 하셔서 자리하시기로 했는데 이 앞에 아마 언론인들하고 자리하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부득이 시간을 우리가 꼭 지켜서 하는 게 또 예의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 줄이고 존경하는 최장집 교수님 앞으로 모셔서 좋은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최장집 교수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최장집입니다. 여러분이 저녁 시간에 만나 뵙고 제가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한 시간 정도로 해서 제가 준비한 강연안을 토대로 해서 강연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제 위기의 한국민주주의와 보수정당이 한국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혹시 제가 이 주최 측에서 강연안을 아마 이렇게 전송으로 배부를 하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처음 이 강연을 만들 때보다는 좀 이렇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1시간 정도 제가 한정해서 얘기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넣어서 하면 이게 너무 길어져서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걸 축약해서 하는데요. 제가 원래 처음에 기획했던 것은 강연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첫째는 정당이 약화되는 요인이라고 할까 하는 거하고 정당이 어떻게 원래의 역할로부터 벗어나서 변형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첫째 주제였고, 그 다음에는 보수정당이 위기에 처한 자유주의적 입헌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장으로 했고요. 세 번째는 정당 정치의 재구성을 위해서 보수정당이 정당 간 경쟁의 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 부분은 제가 건너뛰어가지고 뒤에 이 소주제에 대해서 합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정당이 위기에 처한 한국의 자유주의적 입헌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정당 정치의 재구성을 위해서 보수정당이 취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정당이 한국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길에 대해서 첫 번째는 자유주의적 대의제적 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한 보수정당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이 전체적인 강연의 주제는 보수정당이 한국민주주의 발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이 한국민주주의 앞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현재 정치의 헤게모니를 갖는 이 개혁 진보 세력, 말하는 현 정부라고 대표될 수 있겠죠. 이 개혁 진보 세력의 미래를 포함해서 한국 민주주의 전체의 발전 과정에서 그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개혁 진보 세력의 역할 그 자체의 결과물이기보다 그게 아니고 보수정당이 어떻게 방향을 잡고 행위하느냐 하는 것 여부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 점에서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요인이라고 할까, 독립변수는 보수정당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이제 약간의 이론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는데요. 여러분들도 한국에서도 이 책이 번역이 돼가지고 많이 읽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티븐 베리츠키와 데니얼 지브랄트라고 하는 두 하버드 대학교의 정치학 교수가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널리 읽히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저자 가운데서 한 사람인 하버드 대학 정치학 교수인 데니얼 지브라트의 책에 바로 이 책이 나오기 직전에 앞에서 언급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진가 나오기 직전에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이 보수정당들과 민주주의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이제 이론적인 어떤 이 가이드라고 그럴까, 이런 거 지침을 영감을 얻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이 중도
우파 이 책의 이 사람의 저자의 책의 제목이 보수정당들과 민주주의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거는 민주주의의 탄생이 진보적인 정당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보수 정당에 초점을 두고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제라고 할까, 중심 이론적인 요점은 중도 우파 정당이 종국에 가서 민주주의와 평화적 관계를 창출할 때 민주주의는 결국 평화적으로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그 중심 테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민주주의에 이르는 두 경로를 이 사람들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대표적으로 영국이라든가 네덜란드나 벨기움이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같이 일직선상으로 처음부터 민주주의가 잘 정착됐던 역사적인 경로를 가졌던 나라가 한 그룹이 있고, 다른 하나는 독일이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이 아주 파란만장의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민주주의를 굉장히 잘하게 된 이런 나라 두 종류로 이제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경로는 파시즘을 경험한 거죠. 전강기 동안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비 두 범주로 나누어서 설명을 이제 두 종류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대조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두 종류 가운데서 세 번째 종류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한국이 그런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 세 번째 민주주의에 이르는 경우를 생각하고 한국을 생각하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오늘의 일기까지 한국은 이 보수정당을 초점으로 볼 때는 이제 보수정당이 민주화에 기여하는 게 무엇을 기여했느냐 하는 것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보수정당이 권위주의의 기원을 두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민주화를 할 때는 보수정당이 민주화에 반대하거나 이거를 거부했던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라고 하는 뭐라고 할까요, 정치 규범과 제도를 승인하면서 비록 소극적이긴 하지만 그걸 했는데, 민주화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보수 진보의 양대 그 세력을 대표하는 두 대표적인 정당을 통해서 정치가 진행이 됐는데, 민주화가 됐는데, 최근 년에 이르러서 촛불 시위 이후에 이 보수정당은 대통령 탄핵을 포함해서 이게 괴멸되는 상황을 맞이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는 한국의 보수주의적 정당의 경로는 대단히 우여곡절과 뭐라고 할까, 좀 이제 독일과 같은 파시즘을 경험하는 이런 파란만장의 혁명적인 격동 그거를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은 민주화 이후에는 민주주의를 정착하는데 비교적 순조롭게 기여를 했지만, 그 뒤에 이거를 민주주의 규범과 제도를 제대로 그걸 하지 못한 결과 대통령 탄핵을 경험하게 됐고, 이것이 보수당의 괴멸을 가져서 오늘의 상황에 이르렀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상황에서 지금 민주주의를 맞이한 오늘의 한국 정치 조건에서 보수정당은 재건을 통해서 위기에 찬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갖게 됐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다면
한국의 보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상황이 그렇게 해서 보수 정당이 한국 민주주의를 그 위기에 지금 처한 한국 민주주의를 어떻게 다시 강건하게 만들어서 진보와 보수가 양대 정당으로 제도화된 상황에서 한국 민주주의를 같이 경쟁적으로 건설해 나갈 수 있냐라고 하는 조건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이 민주주의의 현대의 민주주의적 상황이라고 할까 그 의미 조건을 이제 일단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현대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적이고 다원주의적인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이제 필요로 한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종류가 다른 두 민주주의 앞에서 우리는 상당히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정치적인 실천도 그렇고 나뉘어져서 이게 지금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고 한국 정치의 위기의 중심에는 이것이 적지 않게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민주학 그 첫 번째 두 종류라고 말을 했는데 첫 번째 것은 이제 민주화 운동이 가져온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방식. 한국은 운동에 의해서 민주화가 됐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운동론적 또는 운동 중심 민주주의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운동론적 민주주의관은 반정치적 정치로 정의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도덕적이고 관념적이고 이념적인 이런 전체 공동체를 위한 대의에 동무할 수 있는 민주적 인간형, 말하자면 촛불 시민이나 깨어있는 시민을 전제로 하는 이런 민주주의관이고 이들을 우상화하면서 역사적 과제의 성취를 위한 주체로서 투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도적 모습으로 구현되고 표현된 것이 직접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문재인 민주당 정부는 2년 전 개헌을 시도한 바도 있죠.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의 흥기와 포퓰리즘의 위험은 여론에 의한 통치와 소셜미디어와 같은 의사소통 매체에 의해서 촉진된 봉헌된 다수의 전제적이라는 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 그 민주주의의 한 종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체 시민을 대표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 도덕화한 반다원주의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포퓰리즘을 연구한 학자들이 또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전체 시민을 대표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 도덕화한 반다원주의다. 다원주의가 아니고 그에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도덕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도 밖에서 행위하는 인민 개념을 본질로 해서 본질로 하는 민주주의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에 의한 판단, 언론의 자유, 이성적 공론장의 활성화가 구현되기는 어렵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서구에서 번역을 했지만 이 주의라는 번역가 가지고 여기에 붙어 있는데 이 주의라는 말은 흔히 이념에 붙게 되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를 이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널리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해왔던 자유주의적, 다원주의적, 대의제적 민주주의라고 제가 앞에서 정의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원래 민주주의의 의미는 통치체제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치를 총괄하는 정부. 이것은 단순히 인민의 권력이 아니고
인민에 대한 인민의 통치를 중심으로 하는 체제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중주의적인 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인민의 권력을 실현하는 것이죠, 민주주의가.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한 측면에서만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결과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민에 의한 인민의 통치고 인민을 통치하는 인민의 권력이다. 왜냐하면 한 정부를 구성할 때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인민의 정적인 참여를 통해서 인민의 그 의지가 표현되는 정부를 구성하지만 이 정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다음에는 그 인민을 자유와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실천하는 이런 역할을 그 정부가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양 측면이 있는 거죠. 인민이 만든 권력이로되 인민의 자유를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인민의 자유는 어떻게 지켜줄 수 있느냐? 그것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헌법을 통해서 지켜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이 인민 중심의 민주주의관, 운동론적 민주주의관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이것은 이 후자의 측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고 인민의 권력이 실현되면 이건 아주 완전히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이런 이해 방식을 갖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반쪽 내지는 제대로 온당한 이해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주주의 하에서의 자유주의적 입헌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의 내용적 측면이 뭐냐? 그것은 제한적 국가와 사회적 자원주의를 본질로 하는 또 이것을 지향하는 국가를 우리가 자유주의적 입헌주의의 원리와 관철되는 현실에서 실현되는 민주주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통치 체제로서 민주주의를 이해한 다음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은 그럼 무엇인가? 그 해답이 바로 시민 개인의 권리에 의한 제한적 국가로의 지향이다. 말하자면 우리가 인민의 권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한정 국가 권력이 확장되고 시민사회 위에 덮씌워져서 시민사회의 어떤 자율성이나 국가에 대한 그 견제나 이런 역할이 무시되거나 아주 제한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국가의 그 권력과 역할은 그것이 제한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제한은 누구에 의해서 되느냐면 시민사회의 확장에 의해서 이것이 제한되지 않으면 안 된다. 바꿔 얘기하면 국가 권력과 시민사회는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돼야지 되는 것이 자유주의적 입헌주의가 실제로 구현될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국가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입헌주의의 정신 또는 헌법의 조문 그 자체는 이런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한국의 국가의 특성은 굉장히 국가 권력이 아주 확장되고 팽창한 나머지 시민사회의 자율성은 무척 축소되고 자율성이 거의 아주 제한되는 이런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사회에서 허용될 수 있는 자율적 공간의 폭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개항적인 어떤 그 이론주의라고 그럴까 모니즘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걸로 특징될 수 있다. 말하자면 자원주의가 허용가 안 된다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된 국가는 자원주의하고 경존하게 돼 있는데 국가의 권력이 과도하게 팽창한 나머지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억제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한국의 상황을 저는 그렇게 특징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적 입헌주의의 정신, 이 헌법의 조문은 이런 것을
제한된 국가와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양대축으로 해서 이걸 구현하는 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가 있다면 그럼 이건 뭐냐? 자율적 입헌주의는 도대체 그동안 뭘 했느냐? 라고 하는 것은 그 입헌주의는 제대로 그 조문 그 자체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그냥 역할을 별로 못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모두에서 언급을 했지만 자유주의적 입헌주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역할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이라면 도대체 지금 현실은 뭐냐? 그건 헌법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거는 말하자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헌법이 규정한 뭐 작동할 때의 원리라고 그럴까? 권력의 견제, 국가 권력의 견제와 균형. 이런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런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해서 대표를 선출하고 이 대표가 시민의 의지를 반영하면서 정부를 말하자면 만들고 이 정부에 의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이것이 그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면 여기에는 대표가 이제 그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고 대표가 있다면 권력을 행사하고 통치할 그거를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이거는 책임을 져야 하는 투표자 내지는 시민한테 책임져야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것이 결과물이 된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언급을 한 거고요. 그러면 촛불 시위의 진보적 정부의 성격과 그 운영 방식 이것은 진보적 정당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보적 시민운동의 동원, 시민운동 지지 혜택의 연결망을 통해서 국가에 흡수되고 자율적인 시민운동의 소멸 내지는 약화로 나타나는 이것이 이런 현상을 우리는 사회적 다원주의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강화되지 못한 것의 결과라고 밖에는 이제 얘기할 수가 특징될 수가 없는 거죠. 사회적 다원주의는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는. 그리고 시민사회는 이제 전면적으로 전면적인 정치와 더불어서 사회는 시민운동의 권력화를 가져오게 되고 하는 이런 이제 우리가 특징을 보게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그 현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원주의 없는 시민사회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것은 다원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시민사회는 뭔가? 그거는 정의상 시민사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민사회라고 하는 건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율성을 가지고 이 자율성을 가질 때 시민사회는 다원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회 구성도 다원적이 될 수밖에 없고 기능적으로, 직업 집단적으로 모든 것은 사회는 다원화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가치나 뭐 모든 그 이성적 뭐 사고나 공론장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 다양한 어떤 자기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거를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는 모든 측면에서 다원주의가 이제 그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다원주의 없는 시민사회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이것은 정의에 있어서 시민사회가 아닌 거다. 이런 이제 것을 전체적으로 이제 개관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민족주의적 포퓰리즘의 등장과 자유주의의 약화라고 할까 이런 소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촛불 시위 이후에 한국의 이념적 지형의 변화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국 정치 현실에서 요구되는 것은 자유주의가 부재하는 이념적 분간. 저는 오늘의 정치 현실의 특징의 하나는 자유주의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주의의 부재는 뭘 의미하냐면 앞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국가는 제한적 국가가 실현되지 않고 시민사회는 자율성을 굉장히 자율성이 축소되거나 국가에 의해서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덮씌워져서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표현하지 못하는,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유주의가 부재하는 이념적 공간에서 공화주의를 포괄하는 자유주의의 지향, 이런 것이 오늘의 현실에서 필요하다 이런 얘기. 그래서 촛불 시위 이후에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진보는 의 특징이 뭔가? 이념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그거는 저는 국가주의와 포퓰리즘, 이 민중주의 내지는 포퓰리즘 같은 말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국가주의와 포퓰리즘의 결합이라고 할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민족주의를 결합한, 그러니까 국가주의, 포퓰리즘, 민족주의를 결합한 이런 민중주의적 민족주의의 헤게모니가 창출된 것이 촛불 시위 이후 현재 한국의 이념적 지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저는 봅니다. 촛불 시위가 가져온 중요한 변화는 야당, 지금은 이제 야당이 아니고 이제 문재인 정부로 표현되는 이제 진보적인 민주당이죠. 그래서 과거의 야당이었던 이런 비판 세력의 이념으로부터 비판 세력의 이념이었던 것이 이제는 헤게모니의 이념이 됩니다. 그것이 촛불 시위가 우리가 이념적 측면에서 한국의 지금 현재의 정치 현실에서의 그 특징을 말한다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저는 이해하게 됩니다. 냉전 반공주의에 대한 반명제로서 이제 이것은 이제 과거 냉전 반공주의가 지배했던 시기에 이 반명제로서 민족주의와 변혁 사상이 굉장히 진보적이고 민주주의적인 민주화운동 세력들에 의해서 담지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됐는데, 표현됐는데, 이런 변혁 사상과 이제 결합한 이런 지금 앞에서 언급했던 민중주의적 민족주의 헤게모니가 창출됐다. 이것이 지금 헤게모니가 됐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의 이념은 권위주의로부터 승계된 냉전 반공주의와 경제발전, 이건 이제 경제발전은 발전주의 국가의 결합, 발전주의 국가와 결합해서 이제는 이것이 경제적 민족주의라고 할까? 이거를 본질로 하는 게 보수의 이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촛불 시위 이후에도 보수의 중심 이념은 이거가 연속적으로 이 현상이 지배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과거의 촛불 시위 이후에는 보수의 이러한 이념이 헤게모니적 영향력을 가졌는데, 지금은 촛불 시위 이후에는 완전히 헤게모니를 상실하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민중주의적 민족주의의 헤게모니, 이것이 이제 국가주의와 결합하면서 우리 사회의 헤게모니적인 이념으로 등장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에서 진보와 보수의 이 이념적 지형의 변화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는 건 지금 제가 언급한 건데, 이것은 이제 자유주의는 촛불 시위 이후에 자유주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더 약화됐다. 그 무슨 얘기냐? 국가 권력의 확장에 대응하면서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게 자유주의의 기본 그거죠.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확대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런데 다원주의적 사회 구성을 만들지 못했고, 한국의 냉전 자유주의는 과거의 냉전 시기에는 자유주의를 냉전 자유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냉전으로 양극화된, 이념적으로 양극화된 상황에서 자유주의를 얘기할 때는 자유주의가 완전히 완벽하게 제한 없이 이렇게 자유주의 이념이 현실화된 것이 아니라 반공주의하고 결합되는 동안에 우리는 이걸 냉전 자유주의라고 학자들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나 자유주의가 되려면 앞에서 냉전이라는 접두사가 없어져야지 자유주의가 진정한 자유주의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냉전이 약화되고 민주화가 되면 이 격투사가 없는 떨어져 나간 자유주의로 진전해야 되는데 한국의 민주화는 자유주의를 이러한 것으로 진전시키지 못하고 진전시키는데 실패했다고 봅니다. 바로 자유주의 없는 민중주의적 민족주의라고 그럴까? 국가주의적 민족주의가 이 자리를 메꾸면서 오늘의 헤게모니를 이념적 헤게모니를 갖게 됐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럼 자유주의는 굉장히 미미한 이런 한국 이념적 토양이라고 할까 풍토에서는 굉장히 미미한 존재라고 할까 이런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한국의 자유주의는 보수에 의해서 수용되지 못하고 그건 냉전식의 냉전 자유주의라고 표현되는 이걸로 해서 수용되지 못하고 진보에 의해서 버림받은 미아로서 남게 됐다 이런 겁니다. 왜 지금 제가 자유주의의 중요성을 얘기하느냐 하면 자유주의가 허약하거나 존재하지 않을 때는 자유주의적 입헌주의라고 하는 이 헌법적 기본의 이념적 토대가 자유주의인데 이것이 한국에서 뿌리내리지 못한다면 헌법은 그냥 헌법의 조문으로서만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우리 사회 전체에서 공동체의 윤리나 규범을 지배하고 정치적인 행위 규범을 그거할 수 있는 권력을 다스리고 하여튼 운영할 수 있는 원리로서의 자유주의는 우리에게는 매우 허약한 이런 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진보의 압도적인 헤게모니, 민중주의, 국가주의와 이런 민족주의가 결합한 이런 압도적 헤게모니 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와 공화주의가 결합할 수 있는 이념적 공간은 완전히 비어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핵심은 한국의 보수가 재건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기본이 되는 가치의 정립이라고 할까? 이념적 공간이 비어있는 이 가장 중요한 이념의 공간이 비어있는 이 자리에 그 역할을 한국 땅에 뿌리내리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화주의는 왜 불러들이냐? 이런 얘기인데 이 문제는 또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건 다음 기회에 혹시 제가 강연할 기회가 있거나 설명할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공화주의는 왜 중요하냐면 자유주의는 사실상 일종의 뭐랄까 한 사회를 움직이고 한 개인의 어떤 사회 속에서의 개인의 행위 양식이나 정치적인 규범을 규제하는 또 명령하고 규율하는 만들어내는 이런 기본 이념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물리학적 원리라고 할까 이런 걸 담고 있어요. 만약 권력은 상호 견제되고 국가 권력이 팽창하는 건 시민사회에서 견제돼야 하고 이런 건 힘과 힘의 어떤 구조가 상호 견제를 통해서 상호 인정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고 헌법은 그것을 기본 법으로서 받아가지고 한 국가의 이 통치 체제를 제도화하는 이런 기본 원리로서 삼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틀과 어떤 그 사회의 성원들의 가치의 기본 가치를 규범하는 것이 권력 관계를 규율하는 기본 그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물리학적 힘과 힘의 관계를 규율하는 이념적 특성을 갖는다고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공화주의는 그것이 아니라 한 사회와 한 정치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행위하는 정치인들 대표적으로 그리고 통치자들, 선출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하여튼 그 사회를 시민들의 대표에 의해서 이제 통치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행위 규범이 필요한 거죠. 법이 있다고만 해서 그게 지켜지는 건 아니니까. 왜냐하면 법은 뭡니까? 법은 조문입니까? 아니죠. 법은 사람이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혼동하는 것은 지금 우리 지금 뭐 공수처법이나 뭐 지금 이 법무부 장관과 무슨 감찰총장 간의 갈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법적 문제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지만 이 법정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법을 운영하는 법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은 조문으로서 있는 것이고 말이죠. 여기는 굉장한 대비 있고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보겠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법을 운영한다는 것을 지킨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람이 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것은 행위규범이고 이 행위는 공화주의적 어떤 공동체에 대한 뭐 하여튼 뭐 애정이라든가 충성이라든가 이런 문제 또 통치자라는 통치자로서 자기가 이 국가와 뭐 무슨 뭐 시민을 위해서 잘 정치를 해야 되는 의무감이라든가 기본 그런 것은 다 이 공화주의적 어떤 규범과 연관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유주의는 기본 이념이지만 공화주의도 여기에 덧붙여져서 이 한 사회의 정치를 움직이는 규범으로서 행위 규범으로서 이건 중요한 규범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념적인 지형의 특성과 우리가 필요한 이념이 뭐고 여기에서 부족한 것이 비어있는 것이 이거니까 이 이념적 공간을 지금 완전히 이념적 행위문을 상실한 보수적 정당이 이거를 채우는데 앞장서지 않으면 보수적 정당의 이념적 기반이라고 그럴까? 가치나 이념 한 사회가 지향해야 할 어떤 기본적인 틀 이런 것을 보수 정당이 제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기본적인 이게 안 되는 데서 어떻게 지금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보수 정당이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유념해야 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먼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부분에서 한국 정당 정치의 이념적 재구성을 위한 보수 정당의 대안적 장이라고 할까? 아레나라고 제가 썼는데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나는 앞에서 제가 전체적인 이념 지형에 대한 그 문제를 언급하고 보수적 정당이 채워나가야 할 영역이 어딘가에 대한 그거를 점검했다고 한다면 그 기초 위에서 구체적으로 정책 영역에 대해서 보수 정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합니다. 저는 네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그동안의 한국의 정당 정치가 특성이라고 그럴까? 만당 진보와 보수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특성이 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 그다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각 정책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념적 스펙트럼의 중요성은 한국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굉장히 이렇게 일견 수사 어떤 레토릭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슬로건이나 당의 무슨 어떤 프로파간다나 하여튼 뭐든지 간에 이런 것이 굉장히 격렬하고 양극적이고 투쟁적이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아주 일상적으로 볼 수가 있지만 근데 실제로 내용에 있어서는 그 큰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실제로 다르기 때문에 투쟁한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해방 후에 분단국가가 만들어지고 냉전을 거치면서 권위주의를 거치고 경제 발전하고 민주화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에서는 두 개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냉전 분단 문제를 어떻게 수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말하자면 보수 진보죠. 그래서 반공을 어떻게 수용하고 한국 전쟁에 대해서 관점이 뭐고 말이야. 이런 이념적인 그 냉전 이념을 둘러싼 갈등이 하나 있고, 그다음 하나는 노동 문제라고 그럴까 분배 문제와 둘러싼 갈등이 있습니다. 경제 운영 문제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보수나 진보나 저는 말은 다르지만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큰 두 영역에서 다른 것은 굉장히 다른 건 분명한데 이 두 영역에서의 차이는 굉장히 강하긴 강한데 실제로 또 내용적으로 보면 그 정책 대안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갈등하고 경쟁하고 집권을 했을 때 그 정책이 실제로 나타났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또 그게 뭐 별로 크게 다르지도 않아요. 이게 아주 간단히 말해서 반구의 이념적인 그것은 레토릭과 우리가 원투화되는 천명되는 이런 그 이념적 특성은 굉장히 격렬하고 강한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는 이것은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 갈등해왔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있는 것은 있는 거고 분명히 이것이 한국의 보수와 진보를 어쨌든 갈라놓고 오늘까지 이념투쟁이라고 하는 걸로 이어져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촛불시 이후에는 헤게모니가 완전히 바뀌었다. 옛날엔 보수가 헤게모니를 가졌다가 이제는 완전히 이제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결합시키는 데 성공한 진보가 그거를 이념적 헤게모니를 가지고 지금 밀고 나가서 지금 이렇게 아주 집권하고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이 변화는 확실한 거죠. 이런 전체적인 이제 틀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는 어떻게 보수 정당이 재건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뭔가? 그때에 보수 정당이 창출 또는 재구성될 수 있는 이념적 공간에 대해서 제가 4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자유주의적 당원주의의 공백을 메우는 과정, 채우는 과정.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서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자유주의적 당원주의 공백은 지금 그냥 남아있다. 누구도 지금 탈취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져 공백으로 남아있다. 왜냐하면 지금 헤게모니를 갖는 진보적인 민주당은 민족주의가 민중주의를 결합해서 헤게모니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역사청산이라든가 지금 숱한 모든 그 큰 개혁적인 이슈는 이 이념적인 걸로부터 도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보수적인 정당대로 하여튼 지금 이런 자유주의적 당원주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내버려 뒀기 때문에 이건 그냥 떠 있는데 이 빈 공간이 제일 중요한 게 그냥 남겨져 있는 것을 보수적인 정당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거를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말하자면 재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간단히 말하면 그렇다면 기존의 헤게모니를 갖는 정부 여당 민주당의 국가주의와 민족주의가 결합한 것을 대체할 수 있거나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하고 보편적인 자유주의적 자원주의 공백을 메꾸고 이거를 중심적인 이념으로 대표하는 정당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북 정책과 대외 관계, 민족 문제 해결을 둘러싼 이슈. 이거는 전통적으로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가장 분단 국가가 만들어지고 냉전을 거치는 동안 대표적으로 보수화인 진보를 갈라놓는 이념적인 균열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북 정책과 대외 관계, 민족 문제 해결을 둘러싼 이슈에 있어서 보수가 취해야 할 방향이라고 할까? 정책 대안을 궤도할 수 있는 이념적 지표는 도대체 뭐여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것 자체의 상황은 지금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2018년 2월달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 남북한 뭐 하여튼 이 대땅트라고 그럴까? 평화공존이라기보다는 대땅트는 전쟁 아닌 하여튼 이 평화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이 군사적 대립이나 어떤 안보적인 어떤 그 위기가 아닌 말이죠. 이런 대탕트를 맞이했을 때 맞이하는 하나의 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뭐 무슨 다 아시다시피 이제 판문점에서의 북한과 뭐 남한의 정상들의 회담이라든가 이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무슨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이라든가 그다음에 하노이 회담이라든가 등등 일련의 이러한 사건들은 어쨌든 그 이전에 한국의 냉전이 지배했던 시기와는 아주 뚜렷하게 다른 이런 새로운 상황으로 변한 것만은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보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이제 지금 국제정치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냉전은 해체된 지 사실 80년대 말에 해체됐으니까 한 세대가 지났고 그 이후에 미국의 일국 체제, 유니폴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부여됐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는 다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경쟁하는 일종의 이중의 위계구조를 통한 이 새로운 형태의 국제 정치 관계, 이 동아시아의 국제 정치 관계가 빠른 속도로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변화하는 국제 정치 질서에서 이 보수적인 정당의 이념적 지표가 그래도 뭔가 지금 진보적인 민주당보다 우월하거나 하여튼 비슷하거나 최소한 비슷하거나 아니면 우월해야지 이게 무슨 재건을 해서 경쟁도 하고 이걸 이기는 게 정치 경쟁의 목표니까 하여튼 이기는 선거에서 승리하고 하여튼 이런 걸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못하면 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의 시점에서 보수 정당이 취해야 할 어떤 이 대북 정책을 둘러싼 이 대외 관계와 민족 문제 해결을 둘러싼 이슈에서 방향이 뭐냐. 그래서 이 방향은 좀 그냥 간단히 두 종류로 나누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수 정당, 지금 현재의 정부, 진보적인 민주당 정부와 지금 현재 야당인 보수당의 대북 정책의 지표는 제가 여기 강령 문안에 이제 맥시멀리스트, 미니멀리스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그 의미는 맥시멀리스트라는 건 이제 아주 최대 목표를 설정한 이제 최대주의적인 이런 접근을 표현하는 거고 미니멀리스트는 최소 접근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의 정부 대북 정책은 맥시멀리스트라고 저는 특징쳤습니다. 왜 맥시멀리스트냐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이 대땅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환점으로 하는 대땅트의 시기를 계기로 삼아서 대북 정책, 남북한 관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시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거는 이제 남북한 간의 평화 공존, 최소한 평화 공존으로부터 최대한 통일에 이르는 이 광범위한 시기 범위에 걸쳐서 대북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런 면을 많이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아주 목표로 하는 것이 최대 목표다. 통일까지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미니멀리스트는 제가 이제 미니멀리스트는 아주 최소 목표를 설정해요.
그거는 이제 대탄트는 지금 무력 사용의 최소한 어떤 중단이라고 할까? 평화의 하나의 그 첫 단계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평화 공존이 이게 좀 더 항구화된 평화, 어떤 제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평화의 수준, 평화 공존의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을 저는 최소정의적인 대북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미 최대 정치적인 최대 목표라고 할까 정의적인 대북 정책은 다시 제가 여기서 설명할 필요도 없이 현재 정부에 의해서 너무나 잘 이걸 설명할 필요도 없이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이라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할 만한 대안은 뭐냐 하는 것은 이제 최소정의적인 대북 정책이 될 수 있다. 말하자면 이 보수적인 정당은 일단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보수적인 정당에게 요구되는 것은 전 그거라고 봅니다. 과거 이 보수적인 정당이 헤게모니를 갖고 권력을 가졌을 때는 냉전 방위 시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럴 때는 보수적인 정당이 대북 정책에서 훨씬 더 강경파였습니다. 그러니까 흡수 통일이 거의 목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아주 강력한 그 강경 정책이라고 할까? 이런 그 정책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그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남북한 간의 관계는 흡수 통일을 지향하는 목표는 최소한 이걸 넘어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냥 평화 공존을 목표로 하는 걸로 전환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보수가 이걸 받아들여야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공감할 수 있는 어떤 현실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국제정치 현실에서도 뭐 저는 그것이 어떻게 될지 예견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남북한 관계가 평화 통일에 이를 것이냐,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것이고, 저는 그거를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도 없는 것이고, 예견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를 설정해서 평화 공존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목표를 둬서 국제정치 대신 급변하는 국제정치 질서에 있어서 외교관계를 확장하고 여기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이 외교술의 어떤 중요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여기에 외교의 그 비중을 높이고 이거를 실현하는데 많은 그 역점을 두는 정책으로 이 초점이 두어지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외교 관계는 지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지금 이 현실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당장 이를테면 뭐 다음 주에 미국 대선의 결과도 일정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것이 뭐 결정적인 영향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지만 이미 국제정치 질서는 이 변화를 스톱시킬 수 있는 또 뭐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단계는 훨씬 지났고 이 변화는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 얼마나 빠르게 진전되느냐는 것이 문제인데 이런 것에 국제정치 환경에 잘 대응하는 역량을 보수는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많은 자원과 인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수는 아무래도 한국 사회에서 교육 수준과 모든 이 분야에 있어 전문성이 높은 인력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그럴까? 있기 때문에 보수는 이 분야에서 사실 목표 설정에 따라서는 아주 큰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이 보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여기서 한 가지 더 언급할 것은 한미관계가 결정적으로 중요하지만 우리는 한미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 플러스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한미 관계는 우리가 의지하는 대로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냉전 시기처럼 한미 관계만 매달려가지고 우리가 또 우리 안보나 군사 전략적인 것을 성취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것만 알면 변화하는 현실에 어떻게 잘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한미 관계는 중심축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대신 여기에서 한국이 보수 정당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미 관계는 우리가 미국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이 국제주의적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관장하고 이거를 이끌어 나간 세계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역할은 사실상 끝났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경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미국은 여전히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한국이 직접 미국과 대등한 관계 입장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여기에 직접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정책을 인풋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의 동맹이라고 그러면 너무 강한 표현이겠지만 우호적 외교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중간적 중간 단계라고 그럴까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는 모르겠습니다. 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을 정부는 표현하고 저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누구하고 동아시아의 국제정치 질서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일본은 한국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라는 것만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미국을 설득할 때도 일본의 협력과 지원 없이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 이런 거를 좀 언급하면서 그렇다면 미국 어떻게 일본과 이 외교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나? 지금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청산 문제나 위안부 문제 같은 이런 문제는 그것대로 그거와 외교 관계 차원을 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건 그렇죠. 차원을 달리하기 때문에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를 다르게 접근하는 방식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그건 일본도 필요로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일본은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국가가 아니고 방어적인 국가의 스탠스를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외교 관계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공간과 능력은 보수 세력이 굉장히 우월한 지금 현재 정부의 역량보다 우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민주당 노사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민주당 노사관계는 그동안 한국의 보수당은 노사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죠. 민주당 노사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러나 보수 정당이 다시 재건되고 적어도 진보적인 민주당 헤게모니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보수 정당이 기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전제를 놓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옛날 같은 촛불시 이전의 보수의 그거를 다시 복원시켜서 그걸 재현한다? 이거는 경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보수는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가 달라져야 되냐 하면 민주주의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노사관계에서는 굉장히 보수는 문자 그대로 보수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는 모든 우리 사회의 영역과 수준 차원에서 민주주의 원리가 이제는 적용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죠. 노사관계에서도 민주주의적인 그거는 수용을 할 때가 됐고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왕에 수용할 바에는 적극적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원칙을 그렇게 두는 겁니다.
보수를 진보적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보수로 하여금 노사관계에서 민주적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과 보수로 하여금 진보적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다른 얘기죠. 그래서 보수 정당이 노사관계에서 노동자 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뭐 독일에 지금 기민당 같으면 기민당 내에 노동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뒤에 제가 사례를 들었지만 기민당 자체도 3인당보다는 덜하지만 노동자 이익을 권익을 대표하는 대표기구가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맘대로 보수정당이라고 해서 노동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가 없는 내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 보수는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민주적이 되는 노사관계의 민주주의를 그걸 해서 실현하도록끔 보수가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보수라는 것은 과거 국가 중심 권위주의적 산업화 시기에 보수의 축이 거기에 그 출발점이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주의적 산업화 시기에 그거는 산업화라고 하는 처음 단계에서 우리가 노동 문제는 지금 당장 산업화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홀드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나중에 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 가능했는데 그게 지금 민주화가 이제는 보편적인 규범이 모든 측면에서 차원에서 됐기 때문에 규범과 가치를 수용하는 원리를 수용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노사관계에 있어서 그걸 대변하는 역할, 민주적인 노사관계를 반대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뭐 진보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거기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이건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이건 보수의 관점에서 볼 때. 진보는 당연히 노사관계는 민주적이냐 동시에 진보적이 된다고 얘기하겠죠. 지금 현재 저는 뭐 실제로 그렇다고 보진 않지만 그런데 적어도 그 이념적인 가치 정향이나 정책 방향에 있어만큼 그건 분명히 그렇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측면에서 경제성장과 시장경제 운영의 비전과 이 문제는 이제 뭐 우리나라의 이 경제운영 원리나 방식은 기본적으로 국가 주도의 관치 경제적 접근이 지배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유승민 의원이 뭐 전문 분야이시고 잘 아시니까 저보다 많이 아시기 때문에 잘 이제 대응하시려고 믿지만 어쨌든 제가 아는 범위에서도 범위에서는 국가주의의 관치 경제적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플러스 자유시장 원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보수 정당의 경제운영 방향의 핵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서 그동안에 이제 관치 경제와 자유시장 원리는 사실상 진보고 보수고 그건 진보 역시 말은 레토릭이나 말은 진보적이고 무슨 사회복지가 어떻고 삼인주의가 어떻고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요. 관치 경제도 진보의 관점, 진보 정부의 관치 경제나 보수 정부의 관치 경제나 차이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는 사실상 권위주의 시기에 관치 경제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시기로부터 얼마나 달라졌냐 하는 것도 의문이고요. 사실 큰 차이가 없지만 기본적인 경제운영 원리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어쨌든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덧붙일 것은 국가 대기업 관계에
결국 굉장히 동일하다. 관치 경제와 이제 이 병행하는 것은 국가가 완전히 대기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하관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관계의 유지를 말하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지금 뭐 세계 10대 기업이 어떻고 뭐 하여튼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는 얼마나 세계적인 대기업일지 몰라도 국내에서는 국가 정부의 하위 파트너밖에 안 되는 거죠. 정부 정책에 따라서 거기에 종속되고 법에 하여튼 규율되고 하는 이런 관계를 속에 있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여기서 이제 해야 할 것은 자유시장 경제 원리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문제가 보수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봐요. 한국에서 이건 하여튼 자유시장 경제 원리가 얼마나 제대로 지켜졌냐. 정부가 주도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규제를 넘어설 수 있는 자유시장 경제 원리를 얼마나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보수 정당의 당의 하여튼 경제운영 원리라고 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에 진보 정부고 보수 정부 간에 일단 정부가 들어서는 재벌 대기업이나 총수들은 다 거기에 줄 서야 되고 요구하는 대로 다 하여튼 정치 자금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공급하는 이런 역할을 해왔지만 근데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서 운이 나쁘면 또 이제 그것 때문에 감옥 쏘가야 되고 줄 서야 되고 이런 일이 늘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한국이 적어도 이 정도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가 됐으면 제대로 된 자유시장 운영 원리를 도입하고 자본 대기업, 자유별 대기업들을 부에 부응하는 국가 권력과 상응하는 역할과 지위를 가져가지고 자기들이 뭐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자본 대기업이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 정경영 지금 이건 안 된다고 보고 정경영 같은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재벌 대기업의 공동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용자 단체가 서가지고 이것이 정책의 제한 뭐라고 할까 정부 정책과 대등한 수준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교환하고 정부 정책을 들어주고 집행하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죠. 아니 가까운 일본을 보십시오. 일본은 게이단린이라고 하는 사용자 단체가 일본의 정부하고 재무부하고 하여튼 사용자 단체하고 관료 체제하고 3자 동맹 체계라고 그럴까 일본 경제는 세 집단들이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종속 관계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봐요. 이게 자유주의 원리하고도 관계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경제 성장과 시장경제 운영의 비전과 이론을 확실하게 보수정당이 어정쩡하게 과거의 어떤 유증이라고 할까 유산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원리를 얘기하고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원리 위에서 진보적인 정당과 경쟁해야 되고 그걸 일관되게 비판해야 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이제 그렇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수 정당의 조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그거는 안 되지만 어쨌든 정치학을 공부하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이제 한국 보수 정당의 조직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당내 민주주의와 리더십의 문제를 강조하고 싶어요. 한국 정당에서 당내 민주주의가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전 스스로 던져 봅니다.
당장 뭐 멀리 갈 거 없이 지금 오늘의 집권 여당이 민주당의 내부 구조, 당내 문제를 보면 당내 민주주의 문제를 보면 이거는 당내 민주주의가 없죠. 최근에 뭐 무슨 뭐 조국 사태도 이견을 뭐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견을 얘기했다가 당으로부터 출당 그걸 해서 뭐 결정도 안 한 상태에서 할 수 없이 이제 탈당하고 나온 사례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반대는 고사하고 여기에 뭐 다른 이견을 제시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이런 문제도 없고 그냥 당론이 하나 위에서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21대 총선의 결과는 다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인 역사상 뭐 이런 압도적인 승리가 없잖아요.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수를 갖는데 3분의 2면 200명 가까운 국회의원을 거느리고 있는 정당이 한 사람의 의사와 같이 이렇게 하나의 의견만이 집에 그 당의 의견이 된다면 그거는 그리고 의회에서 결정할 때는 무슨 거수도 아니고 전부 다 그렇게 된다. 그럼 우리가 지금 민주파들은 뭐 권위주의 시기라고 그러면 뭐든지 다 나쁘다고 그러고 막 비판하고 그러지만 권위주의 시기 때 의회를 집권당이 뭐 권위주의 시기 때야 뭐 엄청 강하고 의회 결정에선 정부에서 이 법을 만든다고 그러는 정책과 그거를 지지하는 무조건 가결하기 때문에 거수기라고 하는 별명도 있고 그때 권위주의 시기에 집권 여당과 지금 집권 여당의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없는 겁니다. 저도 이런 것은 곤란하다. 이건 민주당의 내부 구조, 민주주의 하에서의 정당 내부 구조가 이렇게 되면 진짜 모노리스틱한 일기함적인 이런 한 사람의 의사가 당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끌고 나가고 다른 사람은 그냥 손만 대는 역할밖에 하는 게 없는 이런 정당이 되기 때문에 이걸 과연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냐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몇 가지 이제 발표문에 예를 들어는 하다못해 소비에트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브레즈네프 시기 때 스탈린 사후에 공산당 정치국 안에서도 타의에서 이견이 있고 거기서 반대 의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것이 브레즈네프가 굉장히 오래 20년 넘는 통치를 했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했고 그것이 뒤에 고르바초프 같은 정치국의 제일 하급 변두리에서 올라온 정치국원을 총서기로 시키는 이런 결정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냥 했던 사람이 계속 그 하나의 의견을 가지고 일기함적으로 끌고 갔던 게 공산당이 아니라는 거죠. 뭐 그거는 얘는 뭐 수없이 많은 공산당도 동서평이 개혁 개방할 때 1979년에 했는데 마오쩌둥 사망 뒤에 동서평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공산당 내부의 결정 구조를 그걸로 한 겁니다. 내부 토론이 가능한 거죠. 그런 이 정치국의 집단지도 체제를 발전시킨 겁니다. 그 전에는 집단지도 체제라는 게 없죠. 마오는 워낙 카리스마적인 그런 대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하여튼 이 덩샤오핑은 그 집단지도 체제를 통해서 개혁 개방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하고 그거를 추진하는 정치적인 기반으로 삼은 겁니다. 뭐 호지민 때 베트남 공산당 내부에서도 보이모이라고 하는 개혁 개방할 때도 다 공산당이 호지명 때 이미 집단지도 체제를 발전시켰습니다. 공산당도 안에서 다 집단지도 체제로 서로 다른 의견도 하고 막 토론도 하고 개혁하자고 그러는데 왜 민주주의 하에서의 정당 안에서의 내부 토론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건 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 구조를 생각한다면
한국의 지금 보수 정당이 재건되지 않는 안 되는 시점에 처했다고 보고 이제 생존을 위해서도 말하자면 당을 재건하지 않으면 지금 있는 상태로서는 존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살기 위해서도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오늘의 한국 보수의 운명이라고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잘 됐다고 봐요. 한국도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보수 정당도 한번 이런 혹독한 생존의 벼랑에 서서 개혁을 강제받을 때 비로소 당이 달라질 수가 있는 여지가 실제로 달라질지 안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달라져야 살지 달라지지 않으면 죽고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앞에 제가 모두에서 언급했듯이 한국 민주주의의 그거는 보수적 정당이 재건되느냐 아니냐 하는 게 독립 점수다. 그 결과에 의해서 한국 정치가 달라지는 거다. 왜냐? 안 변하면 지금 민주당은 그랬잖아요. 대표가 한때 대표가 20년 장기 집권 하겠다. 20년 장기 집권도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게 하면 민주주의가 안 됩니다. 지금이 민주주의냐 아니냐 모르면 이거 좀 생각해보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20년 장기 집권은 이건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 민주주의 정의가 민주주의는 뭐냐? 두 개 경쟁하는 2개 이상의 정당이 있어서 선거에서 경쟁하고 권력을 주고받고 판단이 민주주의를 정의하려고 하면 집권당이 패자가 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이건 아담 세볼스키라고 민주주의 이론가가 그렇게 아주 가장 간단하게 정해. 민주주의는 뭐예요? 선거에서 집권당이 패배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건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년, 30년 이렇게 장기 집권하면 이거는 패배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나가면 왜냐하면 나빠서 더 권력력이 다 공통적으로 있는 거고 뭐 경쟁자가 없으면 계속 하는 걸 적는 거. 그러니까 보수적 정당은 내부 구조를 민주적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정당을 통일적 이념과 규율과 모든 것을 갖춘 하나의 정당을 체계적으로 만드는 시도가 아니라 여러 다양한 그 정파들이 각자의 이론과 이념과 가치를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당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당의 최고의 결정은 하나여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이르는 과정은 여러 개 있어야지 이게 다양한 정파들이 공존할 거기에 들어와서 큰 정당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의 그것만 허용된다고 하면 큰 정당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 파벌들이 명시적으로 자기들의 정파들의 이념과 지향이 뭐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내걸고 안에 들어와서 특정의 정책 이념과 정책 그 이념에 따른 정책의 대안들을 논의하고 이거를 점점 큰 걸로 취합해 나가는 당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여러 적은 정파들이 소정파들이 모여서 큰 정당을 만드는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일본의 자민당 같은 경우는 자민당은 대체로 8개 내지 12개 파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파벌의 내용은 그냥 파벌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파벌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냥 패거리 비슷하게 돼서 이제 권력을 가지고 이제 리더를 따라서 위압 집산하는 이런 걸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본에는 적어도 이 정책 대안이 있고 이념이 다릅니다. 일본에 처음에 자민당이 정을 만들어졌을 때 그 안에는 자유시장 경제 원리를 통해서 재벌 대기업을 해체하고 부정시하는 요시다 시게루 같은 그 사람이 총총리를 했지만 이런 사람이 자유당의 흐름이라고 하면
좀 이따가 키시노부스케 같은 사람이 이제 지금 아베 전 수상의 외할아버지지만 키시노부스케 같은 사람 그게 아니고 중소기업의 그거를 자기들은 대표한다 해서 그 파벌이 있고요. 바로 이런 식으로 일본 자민당 안에서는 특정의 정책 지표를 갖는 파벌들이 분석이 돼서 이 파벌들이 이합집산과 내부의 뭐랄까요, 하여튼 논의와 경쟁을 통해서 수상이 교체되는 것이 일종의 정권 교체적 효과를 갖는 겁니다. 이 일반의 자민당이 36년 이상 통치를 했는데 그게 한 당이 실제로 똑같은 당이 36년을 통치했다고 그러면 이거는 독재지죠. 그러나 일본의 자민당의 내부 구조가 그랬기 때문에 이건 훌륭한 민주주의였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하나 예를 나오게 들면 독일의 이 기민당이 이제 메켈이 지금 수상으로 있지만 기민당이 전후 서독을 만든 정당이죠. 보수 정당인데 이 기민당이 제일 서독을 만들 때 당 조직을 처음 시작한 기초에서부터 당 조직을 제일 먼저 시작한 정당이고 3인당은 원래 강한 정당으로 있었고. 근데 80년대 초에 이제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때 독일도 독일도 신자유주의를 해야 되겠다. 영국의 세처 수상이 바로 앞에서 어쨌든 신자유주의를 해서 발전을 시켰으니까 독일도 지금 경제가 침체되고 하니까 이제 독일이 해서 이제 신자유주의를 그걸 해야 되겠다라고 헬무트 콜이 이제 그거를 당수가 돼서 총선에 들어갔고 총선에 들어가서 압승을 했어요. 80년대 말에 압승을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이제 독일도 영국의 세처같이 신자유주의를 경제 운영 원리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결국은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기민당 안에는 노동위원회라고 하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비토를 났기 때문에 헬무트 콜이 총선에서 압승을 했는데 그걸 못했다 이런. 당 안에서 내부 구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민당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보수적인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형태의 다양한 경쟁자들 내지는 그렇지 않은 사회 집단들의 이익을 포선하고 흡수해서 그거를 아주 취합해서 지금 기민당이 3인당이 몰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민당이 3인당 할 거 다 가져오고 녹색당 것도 가져오고 자유당 것도 가져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정당이 경쟁이 안 되고 경쟁하는 것이라고는 AfD라고 보수 정당 독일을 위한 하여튼 보수 정당이 지금 큰 경쟁자가 됐는데 어쨌든 그런 구조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여기 한국 보수당이 재건되는 과정에서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정당이 어떤 형태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례를 지금 든 건데 하나의 지금 현재 존재하는 집권 여당인 진보적인 민주당과 같은 일기양적인 저 청와대로부터 당 대표로 해서 밑에 일반 당 하여튼 일반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의 하나의 의견으로 끌고 나가는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청와대의 의회의 일종의 정치적인 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 중요한 이념적인 지표와 방향과 정향을 갖는 비전을 달리하는 정파들이 허용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부의 구조가 민주적인 구조를 갖되 이것은 이제 앞에서 제가 내 영역에서 언급했듯이 전체적인 보수 정당의
방향과 이념적인 지표는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실제 현실에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당의 내부 구조나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거 생각하면서 들여다보면서 이게 될까 말까 뭐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것도 한도 없는 건데 그냥 한국의 전체적인 지금 민주주의의 위치와 지금 현주소가 어떤 것이냐를 먼저 머리에 넣고 여기에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의 정당이 경쟁하는 체제가 아니고서는 민주주의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만 지금 완전히 3분의 2에 가까운 이런 것을 갖기 때문에 지금 진보적인 민주당이 싫든 좋든 저는 민주당을 뭐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중립적으로 이제 본다고 그럴 때 저는 민주당보다 훨씬 더 한국 민주주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보수 정당이 지금 민주당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두 정당이 서로 민주주의 틀 안에서 경쟁할 때 비로소 한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높은 촛불 시위 이후로 굉장한 위기에 처한 이건 예상과는 달리 굉장한 위기에 처한 이런 이념적으로도 모노리식하고 하나의 이념이 지배하게 되고 정치 세력도 하나의 정치 세력이 지배하게 되고 이런 우리의 정신적 자유, 시민사회의 가치, 다원주의 이런 건 우리가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한 정당 하에 지금 이와 같은 한 정당 하에서 그건 민주주의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정당이 더 좀 나타나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려면 보수적인 지금 국민의힘당 이름이 하여튼 국민의힘당이 됐지만 이건 지금 거의 해체 직전 상태에서 허우적 하는 상태인데 한 언제까지 이러지 말고 이제 정신 좀 차려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이 됐다. 왜냐하면 다른 게 없으니까 그 대안이라는 게 그거 위에는 없으니까 오히려 이것이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로 제가 강의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 끝내겠습니다. 네. 약속한 시간보다 훨씬 쭉 넘어서 1시간 반을 그냥 열강을 하셨는데요. 원래는 저희가 1시간 정도 강의하고 3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강의를 열강하셔서 마침 제가 앞서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조금 늦게 오셨는데 정의화 전 국회의장님께서 계속 경청하며 강의를 들으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위기에 놓인 한국 민주주의 결국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부패하고 독재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우리 보수 정당이 어떻게 변화하고 혁신하고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화두를 던져주신 최장직 교수님의 강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의화 의장님께서 지금 위기에 놓인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그리고 보수 정당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또 강의와 더불어서 해주시고요. 그걸 가지고 또 최 교수님 마지막 말씀 듣고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하우스가 이곳이 10시까지인데요. 오늘 제가 특별히 이사장 권한으로 11시까지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오늘 강연을 통해서 서로 삼삼오오 토론하시고 또 대화하시면서 이곳에 하우스만의 맥주와 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뒤풀이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장님 잠깐 제가 즉석에서 이렇게 예의 없이 마이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 잠깐 이쪽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박수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최장직 교수님을 국회의장할 때까지 몰랐어요. 의장 끝나고 배웠습니다만 제게는 최장직 교수님이 선생님이었어요. 저는 고려대학도 안 나와고 저는 부산 의과대학 출신이고요. 정치하면서 한 번도 뵌 적도 없습니다만 선생님이 쓰신 많은 글들과 또 보도와 책들을 제가 읽으면서
SNS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우리 하우스가 오픈하고 저도 그 우리 오신환 의원이 제가 같이 활동을 잠깐 했습니다만 중간에 좀 들어오셨죠? 네. 그때 그래서 잠깐 했는데 그 뒤에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전도가 유망한 후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하우스 처음에 무슨 칩을 뭐 하우스인데 하우스가 how is입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위기에서 이렇게 헤어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how 그 방법을 찾는 그런 것이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기꺼이 한구절을 요즘 하우스 때문에 굉장히 모두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구절을 하고 오늘 이제 또 마침 제가 서울에 와 있었고요.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부산에서 제가 2번 초청해서 강의 들었고 오늘 말씀하신 이게 지난번에 그 내일신문 저 네이버 그 자료 내용 같아요.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근데 굉장히 제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출국고 공부를 하다가 오늘 와서 말씀드리니까 또 조금 이해가 좀 더 나아지거든요. 아무튼 지금 오신환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다음에 기회를 주면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만 아무튼 교수님께서 강의가 제가 들을 때는 제가 20년 정치를 하고 국회의장까지 했는데도 굉장히 난해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정치하시는 우리 현역 우리 후배들이 간단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이렇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좀 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저는 늘 정치를 20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화와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보수와 진보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균형을 이룰 때 대한민국이 미래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독주를 하고 지금 보수가 지금 이렇게 진일하게 있는 것은 여러분들 보면 젊은 분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조국의 미래에 그렇고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제가 잘 들었고요. 근데 사실 한 3분 2 정도도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면 다시 제가 그 자료를 또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선생님 뵈니까 대단한 그 열정을 가지고 계세요. 선생님께서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신데 지금 무려 90분 이상을 그 카랑카랑 목소리로 이렇게 해주셔서 더 건강하시고 우리나라 정치가 정말 정치만 제대로 되면 저는 우리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후배들 또 선배들도 있겠습니다만 하는 그 내용들이 저로서는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 좀 공부도 부족하고 생각도 사색도 좀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들 건강하시고 많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참 의미 있는 시간을 오늘 창립기념 오픈 특강을 갖게 됐습니다. 2017년도 아마 정치의 공간이라는 책에서 최 교수님께서 당시 개혁보수의 중요성과 또 역할에 대해서 소중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상 크게 우리가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하우스에서 뵙게 됐습니다. 앞서 강의 중에 4가지 관점에서 우리 보수가 어떻게 변화하고 또 혁신해야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양균형을 이뤄가면서 발전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강의 자료는 저희가 조합원들께 미리 주셨는데 다시 한번 발송을 해드릴 테니까 우리 정의화 의장님 다시 이제 밑줄 그면서 다시 한번 보시면 더 큰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좀 아쉽지만 예 이런 정도로 장시간 우리 또 서서 이렇게 그냥 교수님 강의를 해주시는데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무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공간에서
뭐 가실 분들은 가셔도 되고요. 또 이 공간에서 또 이렇게 여기 지금 우리 5선 국회의원 하신 정병국 우리 전 대표님, 그리고 우리 진수희 보건복지부 전 장관님, 뭐 김영우 또 국방위원회 위원장님, 이게 많은 분들 함께 하고 계시니까요. 또 같이 토론하고 또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이 하우스가 사실은 그 목적으로 만든 거니까 같이들 시민들과 현장에서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하우스 방문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럼 최장식 교수님 특강을 모든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